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시즌 도중 성적이 추락하며 위기에 빠진 팀이 단기간에 반등을 위해 꺼내는 카드가 바로 소방수 카드입니다. 이들이 때로는 기적 같은 반전을 이끌기도 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불길을 키워버리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소방수로 투입되었지만 반대로 불을 지르고 나온 대표적인 감독들을 몇몇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첼시의 감독으로 부임했던 램파드의 사례입니다. 램파드는 지도자 커리어 동안 2차례 첼시의 감독을 맡았었는데요. 첫 번째로 부임했던 19-20 시즌에는 선수 영입금지 징계 속에서 어린 선수들을 필두로 호성적을 기록하며 극찬을 받았었지만 두 번째로 부임했던 22-23 시즌에는 전혀 상반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첼시는 22-23 시즌 돌연 투엘 감독을 자르고 그리언 포터 감독을 선임했었는데요. 그러나 첼시 선택은 실패로 끝났고 포터의 첼시는 중위권을 전전했습니다. 결국 첼시는 또다시 포터를 내치고 2023년 4월 6일 소방수로 램파드를 데려왔습니다. 팀에 대한 애정도 있고 팀을 잘 알고 있기도 해 소방수를 맡을 적임자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그가 맡은 뒤 첼시는 더욱 구렁텅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임된 이후 6연패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첼시 감독 역사상 최악의 스타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경기력 속에서 전체 11경기에서 1승 2무 8패, 리그 12위를 기록해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시즌 종료와 함께 램파드는 첼시를 떠났는데요. 따라서 많은 언론에선 램파드를 두고 대표적인 방화범의 케이스로 들며 많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램파드가 소방수로 부임된 시점에서 이미 첼시는 손 쓸 수 있는 범위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큰돈을 들여 수많은 선수들을 수급해온 것이 오히려 스쿼드 불균형만 낳았고 일부 선수들은 동기부여의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요. 램파드 역시 팀을 떠나면서 선수단의 훈련 수준이 심각한 상태였고 정신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패는 램파드의 지도자 커리어에 아주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에버튼과 첼시에서의 연속적인 실패로 망한 감독이란 불명예를 얻으며 한동안 지도자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그는 챔피언십의 코벤트리 시티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4-25 시즌 강등권이던 코벤트리 시티를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이끌며 찬사를 받기도 했죠. 이번 시즌의 성과에 따라 그의 커리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전설적인 수비수 토니 아담스도 대표적인 방화범 케이스인데요. 토니 아담스는 아스날에서 은퇴한 뒤 대개 코치로 커리어를 보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그의 호시절을 꼽자면 포츠머스 시절인데요. 2006년 레드넵 사단에 합류하며 이후 FA컵 우승에 기여한 뒤 레드넵이 떠나자 정식 감독으로 승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적 부진으로 2009년 2월 경질되었으며 이후서부터는 뚜렷한 커리어를 보내지 못했죠. 그러다가 정말 뜬금없이 2017년 4월 10일 스페인 그라나다의 소방수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그라나다는 16-17 시즌 강등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6년이나 가까운 시간 동안 현장에서 멀어져 있던 토니 아담스를 라리가 그라나다의 소방수로 선임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볼 수 있겠으나 사실 그는 2017년 1월부터 그라나다의 축구 운영 고문으로 합류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감독이 뒤늦게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뒤 후임을 찾을 시간이 없어 토니 아담스를 긴급하게 투입한 것이었죠. 하지만 아담스가 부임한 뒤 그라나다는 7경기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무득점 경기가 4번이나 있을 정도로 빈공에 시달렸고 경기력도 좋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그라나다는 22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강등과 동시에 그는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사실 그라나다는 아담스가 부임했던 시점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시즌 새 구단주가 온 뒤 라리가 경험이 부족한 인물들이 보드진에 합류하면서 이미 망조가 보였고 시즌 내내 감독 교체가 반복되었는데요. 당연히 아담스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7전 전패는 너무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죠. 참고로 토니 아담스는 그라나다를 마지막으로 지도자 커리어가 끊긴 상태입니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솔라리 감독입니다. 지금은 그가 한때 레알의 감독이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2018년 여름 스페인 대표팀에서 명예롭지 못한 방식으로 자리를 옮긴 로페테기 체제에서 레알이 극심한 부진에 빠지자 보드진은 곧바로 그를 경질하고 2018년 10월 카스티아를 지휘하던 솔라리를 긴급 소방수로 불러올렸습니다. 솔라리는 부임 직후 4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그 공로로 11월 정식 감독을 꿰차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의 팬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상대가 3부 리그팀 빅토리아 풀젠, 바야돌리드, 셀타비고 등 약체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지단의 성공을 재현하려는 도박이란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실제로 시즌 중반 이후 레알은 심한 기복을 보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는 홈에서 아약스에게 충격적인 4실점을 내주며 탈락했고 리그와 코파델리에서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는데요. 결국 솔라리는 2019년 3월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카스티아 시절부터 지적되던 부분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 덕에 유망주 육성형 감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개인 기량에 크게 의존해 성적이 좋지 않았고 현지 언론으로부터 이례적인 비판까지 받았었죠. 또한 전술적으로는 기술적인 선수보다 피지컬에 좋은 자원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코처럼 다루기 까다로운 선수들을 철저히 배제했는데 이는 곧 역량 부족이라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어린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준 것은 잘한 점으로 꼽을 수 있겠으나 이 과정에서 선수단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은 감점이란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솔라리는 소방수로 투입되었지만 방화범이라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으며 이후에 감독 커리어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뉴캐슬의 조키니어 감독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프리미어리그에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던 뉴캐슬은 레전드 케빈 키건 감독 아래서 나름의 반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독 권한이 축소되는 것에 불만을 느낀 케빈 키건 감독이 자진사임을 하게 되고 레전드 감독의 허탈한 이탈에 분노를 느낀 팬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팬들의 불타는 민심에 더욱 기름이 끼어든 것은 소방수로 조키니어 감독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콘텐츠에서 윈블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감독인데요. 조키니어는 1999년 윈블던을 끝으로 상위리그 구단을 전혀 맡지 않았었고 게다가 4년간 현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사실상 내리막이던 그의 커리어 복귀 구단이 뉴캐슬이었으니 팬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죠. 애초에 조키니어의 역할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구단의 매각이 예정된 11월까지 단 한 달만 버티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세계 금융위기로 매각 작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그의 역할은 연말 이후에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맞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뉴캐슬을 구원해내지 못했는데 우선 이전 팀인 노팅엄에서 채우지 못한 퇴장 징계 때문에 초반 몇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크리스 휴튼 코치가 대행에 대응을 하기도 했고 뉴캐슬의 핵심 선수인 은조구 비아와 심한 마찰을 빚어 그가 겨울 이적 시장에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2009년 2월 12일에는 갑작스런 고혈압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심장 수술까지 받게 되면서 또 몇 개월간 현장을 비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수술로 인해 2개월 가까이 공백이 생기면서 뉴캐슬은 사령탑 부재란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4월에 접어들어 조키니어는 계약 해지를 끝으로 팀을 떠나게 되죠. 그가 뉴캐슬에 있는 동안 직접 지휘한 리그 경기는 단 18경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아래서 반등하지 못한 뉴캐슬은 레전드 앨런 시어러를 소방수로 불러들이게 되지만 처참한 성적 속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강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조키니어는 2013년 뉴캐슬의 디렉터로 컴백하게 되는데 여름과 겨울 이적 시장을 통틀어 단 2명의 임대 영입, 핵심인 카바예를 이적시킨 뒤 장렬하게 사퇴하며 다시 한번 뉴캐슬 몰락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극한의 정신력을 강조하는 정신론 맹신자, 철권 통치로 유명한 펠릭스 마가트도 방화범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슈투트가르트 미넨 볼프스부르크에서 성과를 내며 독일 내 명장 반열에 올랐지만 지도 방식에 관한 문제는 항상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그는 2014년 2월 14일 프리미어리그 최하위의 플럼의 긴급 소방수로 부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소방수가 아니라 불난 집에 더욱 기름을 끼얹게 되죠. 우선 그는 앞서 말했듯 강압적인 방식으로 선수단을 장악하는 감독이었습니다. 지도자 커리어 내내 단장직을 겸임하는 등 구단 내에서 전권을 지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요. 따라서 여러 선수들과 마찰이 잦았고 이는 축구계에서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겨울 이적 시장에 합류한 독일 유망주 홀트비는 과거 샬케에서 마가트와 한번 겪은 경험 때문에 그가 온다는 소식만 듣고 임대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마가트는 홀트비를 철저히 교체 자원으로만 활용했습니다. 또 그는 선수단을 장악한다는 목적으로 팀 내 주축인 스테클렌부르크나 브라이언 루이즈 같은 인물들을 오히려 고립시켰는데 이는 라커룸의 분위기를 더 냉각시키는 악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이해할 수 없는 기행까지 이어졌는데요. 선수들에게 패배 후 벌을 주겠다며 새벽 훈련을 강행하거나 바깥에 세워두는 방식은 기본이었고 무엇보다 한길란트의 허벅지 부상에 크림치즈와 어머니 사랑으로 치료하라는 황당한 민간요법을 권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선수단의 사기가 떨어지고 냉소가 퍼져나갔는데요. 또한 마가트는 전술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단 한 번도 풀백으로 뛰어본 적 없는 2m 장신 수비수 댄번을 전술적인 조치 없이 단순히 풀백으로 내세워 상대에게 탈탈 털리게 만들기도 했죠. 분명 본인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에도 마가트는 이후로는 댄번을 외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플럼은 마가트 체제에서 리그 3승 3무 6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기며 19위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십에서도 반등에 실패하면서 마가트는 얼만가 경질되고 말았는데요. 소방수로 불러들인 감독이 팀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떠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넷을 이끈 에드가 다비지입니다.
싸움닭으로 불리며 화려한 전성기를 보낸 다비지는 지도자 커리어를 준비하던 중 2012년 10월 시즌 초반 부진에 빠진 잉글랜드 4부 리그 바넷의 선수 겸 감독 소방수로 투입되었는데요. 플레인 감독이 드물던 시기였기에 그의 부임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바넷은 다비지와 함께 마크 롭슨을 공동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전술적인 경험이 부족한 다비지를 보완하기 위해 롭슨이 벤치에서 전술 파트를 맡고 경기장 안에서는 다비지가 직접 뛰며 리더 역할을 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반등은 없었습니다. 다비지는 경기장에서 경고와 퇴장을 남발해 지휘 공백을 만들었고 규율을 세워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본보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선수단 신뢰가 떨어지니 성적 역시 나아질 리가 없었죠. 결국 2달 만에 롭슨 감독이 경질되면서 다비지 단독 체제가 되었는데 앞서 언급했듯 전술적 역량이 부족했던 다비지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바넷은 12-13 시즌을 23위로 마치며 5부 리그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맞은 5부 무대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이 무렵 에드가 다비지는 팀워크를 해치는 여러 기행들을 보이기도 했는데 골키퍼 번호인 1번을 등번호로 선택한다거나 원정 경기의 피로 이동 부담으로 홈 경기만 나오겠다고 권해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비지는 바넷의 성적 부진과 더불어 감독으로서의 부담 등 심신이 지쳤다는 이유로 구단의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결국 바넷을 떠나게 되죠. 결과적으로 다비지는 바넷의 입장에선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며 마케팅적으로 성공하긴 했지만 소방수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내고 떠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위기의 순간 팀을 맡아 반등을 이끌어내는 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소방수로서 명성을 떨치는 감독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방화범 감독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